2021년 중국 정부가 한류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K-팝 방송 금지, 드라마 수입 중단,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미국 문화연구소가 발표했죠. 중국 내 한류 소비 68% 급락, 한국어 학습자 42% 감소. 전문가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3년 안에 중국에서 잊힐 거라고. 그런데 2024년 데이터가 뒤집혔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한국어 수강생 34% 급증, 한글 교재 판매량 전년 대비 47% 증가, 비공식 학습자 수십만 명 추정, 차단은 분명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놓친 반전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 주재 문화 분석가입니다. 2021년 중국 정부의 한류 규제가 본격화됐습니다. K-팝 아이돌 방송 출연 금지, 드라마 수입 쿼터 축소, 온라인 팬 커뮤니티 폐쇄, 공식 채널은 하나씩 막혔죠.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류는 끝났다고, 한글 노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당시 분위기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문화는 사라진다. 역사가 증명했다. 미국의 한 아시아 문화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소비가 전년 대비 68%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방송국 편성표에서 한국 프로그램이 사라졌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노출이 차단되면 관심도 식는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한글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배워집니다. 드라마 자막을 읽고 싶어서,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아이돌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접점이 막혔으니 학습 동기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2022년 초 베이징 시내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축소돼 있었습니다. 예전엔 2개 서가를 채우던 책들이 반으로 줄었죠.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책 수요가 줄었나요? 네, 많이 줄었어요. 작년부터요. 숫자로 확인된 현상이었습니다. 한글 학습 수요는 감소했고 공식 채널에서 한글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흐름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차단은 성공했고 한글은 중국 젊은 세대의 일상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건 공식 영역만 본 판단이었습니다. 개인 영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2022년 6월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디자인 파일이 떠 있었죠. 그런데 그 디자인 안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식처럼 배치된 문자들이었습니다. 사랑, 자유, 꿈 같은 단어들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디자인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신호였습니다. 한글은 공식 채널에서 사라졌지만 개인 영역에선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신호.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에도 같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차단된 건 차단된 거다. 개인이 뭘 하든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공식 통계는 제 확신을 뒷받침했습니다. 중국 교육부 산하언어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한국어 학습자 등록수가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학원도, 온라인 강좌도, 대학 수강생도 줄었죠. 이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중국에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규제가 문화를 이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판단은 표면만 본 결론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선전의 한 쇼핑몰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옷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한글이 프린트돼 있었죠. 힘내, 함께, 빛나는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디자인 옷이 잘 팔리나요? 네. 젊은 손님들이 좋아해요. 특히 한글 들어간 거요. 한글 뜻을 아나요? 글쎄요. 대부분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예쁘다고 사요. 그 순간에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유행일 뿐이라고. 의미 없는 장식이라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뜻을 모르는 한글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구조. 그 반복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단은 완성됐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틀린 결론이었죠. 2023년 초, 제 판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안에서였죠. 출퇴근 시간, 저는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모 앱이 떠 있었죠. 그런데 그 메모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맞았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 중요, 확인 같은 단어들이 보였죠.
여성은 자연스럽게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류가 차단됐는데 왜 한글을 쓰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배경화면에 한글 문구를 넣어둔 학생, 필통에 한글 스티커를 붙인 중학생, 손목에 한글 팔찌를 찬 직장인. 빈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보인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현지 분석가였죠.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쪽도 그런가요? 네. 저도 느꼈어요. 특히 대학가에서요. SNS 프로필에 한글 넣는 애들이 꽤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 규제는 그대로였고 드라마 수입도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공식 플랫폼에서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개인 영역에선 한글이 계속 보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요. 2023년 3월, 저는 광저우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죠. 학생 식당 앞 게시판에 동아리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라는 문구였죠. 저는 근처에 있던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포스터, 한글 쓴 이유가 뭐예요? 아, 그냥 멋있어 보여서요. 한글 배웠어요? 아니요. 배우진 않았는데 자주 봐서 익숙해요. 자주 본다는 게 어디서요? 음악 영상이요.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SNS에도 많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뜻도 모르고 쓰는 건 의미 없는 장식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반복 노출이 만드는 익숙함. 그 익숙함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2023년 5월 중국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용자가 올린 글이었죠. 요즘 거리에서 한글 자주 보는 사람 나만 그래?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5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옷가게만 가도 한글 프린트된 옷 엄청 많아요. 카페 간판에도 한글 섞여 있던데요. 제 동생 필통이 한글 천지예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글은 공식 교육이나 미디어가 아니라 일상 제품과 디자인을 통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글 노출은 줄어든 게 아니라 경로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에서 개인 영역으로, 방송에서 제품 디자인으로, 학습에서 시각 요소로. 2023년 7월 상하이의 한 패션 브랜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 안에 한글이 들어간 의류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티셔츠, 후드, 가방, 모자, 다양한 제품에 한글이 프린트돼 있었죠.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글 제품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나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수요가 꾸준히 있어요. 주로 누가 사나요? 10대, 20대요. 학생들이 특히 많이 찾아요. 한글 뜻을 아는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몰라요. 그냥 디자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뜻을 모르는데 계속 본다. 그럼 다음은 뭐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면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배웁니다. 그 순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 가능한 흐름인지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었죠. 그저 관찰만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누적되는 변화를요. 2023년 9월,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도시를 돌며 젊은 세대의 한글 접촉 패턴을 추적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게 일시적 유행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베이징 대학가에서 나왔습니다. 한 문구점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진열대를 살펴보니 한글이 인쇄된 제품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노트, 스티커, 펜, 파일, 책갈피, 최소 20종 이상이었습니다. 점주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작년 말부터요. 처음엔 몇 개만 들여왔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 늘렸어요. 주로 누가 사나요? 중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찾아요. 한글 뜻을 물어보는 손님도 있나요? 가끔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번역 앱으로 찾아줘요.
저는 진열대를 다시 봤습니다. 노트 표지에 꿈, 희망, 시작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티커엔 힘내, 괜찮아, 함께가 프린트돼 있었죠. 단순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게 학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나?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외국어 코너로 갔습니다. 한국어 교재 섹션은 여전히 축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초 회화 중심 교재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30일 완성, 여행 한국어, 일상 회화 같은 제목의 책들이었죠. 서점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책 판매량이 늘었나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적은데 기초 회화 쪽은 조금 늘었어요. 언제부터요? 올해 초부터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찾아요. 어떤 이유로 사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호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이 자주 보여서 궁금하다고요. 저는 책 한 권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글 자모표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는 기초 내용이었죠. 간단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복 노출이 호기심을 만들고 호기심이 학습으로 이어진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광저우로 이동했습니다. 광저우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액세서리 매장을 찾았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팔찌, 목걸이, 키링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었죠. 저는 매장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손님 반응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0분 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글이잖아. 예쁘다. 뭐라고 쓴 건데? 모르겠어. 찾아볼까?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팔찌에 갖다 댔죠. 화면에 번역 결과가 떴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 사랑이래. 이거 살래? 응, 살게. 학생들은 팔찌를 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뜻을 몰랐지만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뒤에 샀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은 더 이상 낯선 기호가 아니게 됩니다. 읽을 수 있는 문자가 됩니다. 선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전의 한 카페였습니다. 벽면에 한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라는 문장이었죠. 저는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문구는 왜 한글로 쓰셨나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사진 찍어가요. 뜻을 아시나요? 네. 번역해서 확인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손님들도 뜻을 아나요? 어떤 분들은 알고, 어떤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드려요.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한글 문구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한글은 이미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4개 도시에서 확인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학습 대상이 아니라 시각 요소로 먼저 접촉됩니다. 의류, 문구, 액세서리, 인테리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뒤에야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질문이 시작점입니다. 번역 앱을 켜고 기초 회화책을 사고 온라인 강의를 찾아봅니다. 학습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지속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접촉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 차단에도 불구하고 개인 영역에서 노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노출이 학습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시적 현상 아닌가요?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한국어 기초 강좌 수강 신청이 34%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공식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내부 자료가 유출된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34%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동료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하이 지사에서 근무하는 분석가였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흐름을 포착했어요. 특히 15세에서 25세 사이 수강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개인 관심이라고 답변했대요.
SNS에서 한글 보고 궁금해서, 친구가 배워서, 디자인 작업에 쓰고 싶어서. 이런 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노출이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2023년 12월 베이징의 한 언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주 2회 열린다고 했죠. 저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반 등록생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늘었어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요. 어떤 계기로 등록하나요? 다양해요. 어떤 학생은 음악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옷에 프린트된 한글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목적이 아니라 호기심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시작은 호기심이어도 계속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미있대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쓴 연습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초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게 확산되고 있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2024년 1월 새로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SNS 플랫폼 샤오홍슈에서였습니다. 한글 학습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한글 자음 모음 외우는 법, 한국어 기초 회화 신문장, 한글, 예쁘게 쓰는 팁 같은 제목의 글들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했습니다. 수만 명이 봤고 댓글도 활발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한글 자모 외우는데 며칠 걸렸어요? 추천할 만한 교재 있나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질문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관심에서 실질적 학습 의지로 전환되는 단계였죠. 2024년 2월 광저우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중국어 교사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특히 여학생들이요. 어떻게 아셨어요? 쉬는 시간에 한글로 메모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책 여백에 한글 연습하는 애들도 보이고요.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배우는 거죠. 온라인 강의 보거나 친구한테 배우거나 성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배울까요? 재미있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한글로 쪽지 주고받으면 선생님이 못 읽으니까 비밀스럽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글은 그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상하이 한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학생 휴게실에 한글 학습 동아리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스터디 그룹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이었죠.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터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라는 학생과 통화했죠. 한글 동아리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서요. 같이 하면 재미있잖아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12명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나요? 기초 회화 중심이요. 그리고 한글로 일기 쓰기 같은 거 해요. 서로 검토해주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나요? 아니요.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저는 통화를 끝내고 생각했습니다. 공식 지원 없이도 학습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종합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강생 증가, SNS 학습 게시물 확산, 고등학교와 대학 내 자발적 스터디 그룹 형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글 학습이 개인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규제가 유지되는 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베이징의 한 교육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언어 학습 패턴을 연구하는 분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식 채널 없이도 언어 학습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공식 교육에 의존하지 않아요. 온라인 리소스, 또래 네트워크, 개인 관심,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한글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글은 지금 비공식 학습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공식 교육 시스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징 왕푸진 거리였습니다. 주말 오후 젊은이들로 붐비는 시간대였죠.
저는 한 서점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진열창에 한국어 교재가 크게 디스플레이돼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국어 코너로 향했죠. 한국어 섹션이 확장돼 있었습니다. 2022년에 봤을 때보다 2배는 커졌습니다. 교재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기초, 회화, 문법, 듣기, 쓰기,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진열대 앞에 20대 초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펼쳐보고 있었죠. 저는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제 옷에 한글이 많이 있었거든요. 뜻을 알고 싶어서 번역 앱으로 찾아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모만 외우면 읽을 수 있잖아요. 발음은 좀 어렵지만요. 계속 공부할 계획이세요? 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노출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목표로. 단계가 명확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이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이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참가자 30명 정도였죠.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공식 지원 없이 민간 차원에서 조직된 행사였으니까요. 저는 참관했습니다. 대회장은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관객석에 학부모와 친구들이 앉아 있었죠. 무대에 한 명씩 올라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밍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엔 한글이 예뻐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한국 문화 전체가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문법도 완벽하진 않았죠. 하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면 상당한 진전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주최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행사를 왜 기획하셨나요?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주고 싶었어요. 혼자 공부하면 금방 포기하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달라요. 참가 신청이 많았나요? 예상보다 많았어요. 10명 넘게 신청했는데 장소 문제로 30명만 받았어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학생들이 줄을 이뤄요.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세요? 네. 반응이 좋으면 정기적으로 하려고요. 저는 행사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학습자, 교육기관, 커뮤니티. 각 요소가 연결되며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2024년 7월, 광저우의 한 카페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벽면에 한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는 문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 중국어 번역이 없었습니다. 한글만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저 문구 뜻을 물어보지 않나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대부분이요? 네. 특히 젊은 손님들은 다 읽으세요. 가끔 사진 찍으면서 친구한테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뜻을 묻던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8월 선전의 한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열람실을 둘러보다 한 학생의 책상을 봤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죠. 그 옆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8개월요.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기초 회화는 할 수 있어요. 드라마는 자막 보면서 반 정도 알아들어요. 왜 배우세요? 그냥 좋아요. 한글 쓰는 것도 재미있고 한국 노래 가사 이해하는 것도 좋고요. 주변에 한국어 배우는 친구 많나요? 네. 제 과에만 5명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소수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종합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비공식 자료였지만 신뢰할 만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학습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반복 노출을 통한 익숙함이 학습 동기로 전환됐고 학습은 개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은 공식 규제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예상 못한 방향이에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엔 한글이 사라질 거라 믿었죠. 2022년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2023년엔 관찰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됐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관심으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 공식이 아니라 개인으로. 그 선택이 누적되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옷에, 간판에, 액세서리에, 스마트폰 화면에, 그리고 그걸 읽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게 전환점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2024년 10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민간 언어 교육 연구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중국 내 외국어 학습 트렌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공식 통계와 실제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감소세인데 비공식 학습자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비공식 학습자요? 네. 학원이나 대학 정규 과정이 아니라 온라인 앱, 스터디 그룹, 개인 과외로 배우는 사람들이요. 이 숫자가 상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 일치했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주요 온라인 학습 앱 사용자만 해도 수십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수십만 명.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2024년 11월 상하이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영어 교사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맞아요. 작년부터 눈에 띄게 늘었어요. 어떤 식으로 유행하나요? 쉬는 시간에 한글로 메모 주고받고, 공책에 한글로 낙서하고, SNS 아이디를 한글로 바꾸고, 이런 식이죠. 학교에서 문제 삼진 않나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공부에 지장만 없으면 개인 취향이니까요. 학생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천차만별이에요. 기초만 아는 애들도 있고, 제법 회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칠판 옆 게시판에 학생들이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한글이 섞여 있었죠. 파이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구나. 저는 실감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광저우의 한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문구 코너에 한글 학습 교재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연령대별로 구분돼 있었죠. 저는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교재가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올해 초부터요. 수요가 있어서 계속 들여오고 있어요. 주로 누가 사나요? 학생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한국어 공부를 찬성하나요? 대부분 반대 안 하세요. 취미니까요. 영어나 수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막지도 않아요. 저는 교재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 30일 완성 한글 마스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펼쳐보니 자모부터 기초회화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죠.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한국어를 배우려면 전문 학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젠 동네 문구점에서 교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2025년 1월 선전의 한 대학 축제를 참관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동아리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글 학습 동아리 부스가 눈에 띄었죠. 학생들이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네. 예상보다 많이 찾아주셨어요. 동아리 회원은 몇 명이에요? 현재 28명이요. 작년엔 15명이었는데 올해 많이 늘었어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주 1회 스터디 모임하고 한국 영화 같이 보고 한글로 편지 쓰기 챌린지 같은 거 해요. 학교에서 지원받나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저는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회원들이 쓴 한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 재미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2025년 2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앉았습니다.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문법 이해가 안 돼. 어디? 아,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마치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한글은 특별한 학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2021년엔 차단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히면 문화도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공식 채널은 막혔지만 개인 영역은 열려 있었습니다. 2022년엔 노출이 유지되는 걸 봤습니다. 의류, 액세서리, 디자인, 한글은 시각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엔 반복이 익숙함을 만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2024년엔 익숙함이 궁금증으로, 궁금증이 학습으로 전환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학습은 일상이 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저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학습은 더 이상 추세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공식 통계는 이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배우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네요. 규제가 오히려 개인 영역을 강화시킨 셈이네요. 맞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차단은 관심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로를 바꿨고, 바뀐 경로는 더 지속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한글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몇 명은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확산.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2025년 3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한 시장조사 기관이 비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15세에서 30세 사이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관심도 조사였죠.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가 영어, 일본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심도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응답자 중 23%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선 9%였죠.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였습니다. 왜 한국어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1위는 자주 봐서 익숙하다였습니다. 42%였죠. 2위는 친구가 배워서였습니다. 28%. 3위가 한국 문화가 좋아서였습니다. 21%.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관심의 출발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문화 콘텐츠가 먼저였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고, 그래서 언어를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출이 먼저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보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상하이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이었습니다. 한글 기초반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었죠. 공식 교과는 아니었습니다. 학생 요청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실엔 25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 중급 수준에 도달한 20대 후반 청년이었죠. 저는 수업이 끝난 뒤 강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열심히 해요. 출석률도 높고요. 어려워하진 않나요? 처음엔 자무 외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한 달 지나면 대부분 익숙해져요. 특별히 흥미를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거요. 다들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해요. 학생들이 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익숙하니까요. 친구들이 쓰고, 거리에서 보고, SNS에서 접하고, 낯설지 않으니까 시작하기 쉬운 거죠.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칠판에 학생들이 쓴 한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초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2025년 5월, 광저우의 한 서점에서 출판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였습니다.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교재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출판사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판매량이 60% 정도 늘었어요. 어떤 교재가 잘 나가나요? 입문용이요. 자모부터 시작하는 완전 기초 교재. 그리고 회화 중심 교재도 잘 팔려요. 독자층이 어떻게 되나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를 이뤄요. 학생들이죠. 왜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한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엔 생소했는데 지금은 일상에서 자주 보니까 덜 낯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심리적 거리.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낯선 건 배우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건 배우기 쉽습니다. 한글은 반복 노출을 통해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학습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2025년 6월, 선전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둘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 한글 배운다며? 응. 2달째. 어때? 어려워? 생각보다 괜찮아. 자모만 외우면 읽을 수 있어. 나도 배워볼까? 요즘 한글 엄청 많이 보이잖아. 맞아. 옷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뜻 알면 더 재미있어. 어디서 배워? 앱으로 해. 무료 강의 많아. 추천해줘.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더 이상 특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2025년 7월, 베이징의 한 중학교 교사와 장시간 면담을 했습니다. 국어 교사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유행을 어떻게 보세요? 흥미롭죠. 제가 가르친 30년 동안 이런 건 처음이에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배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숙함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글을 봤어요. 제품 디자인, 친구 옷, SNS. 계속 봤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뭔지. 부모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중립적이에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취미니까 그러려니 하죠.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미 일상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면담을 마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의 옷에 한글이 프린트돼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학습 반복 노출에서 자발적 선택으로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공식 채널 차단에도 불구하고 개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됐습니다. 노출은 반복을 통해 익숙함을 만들었습니다. 익숙함은 심리적 거리를 줄였고, 거리가 줄어들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은 학습으로 이어졌고, 학습은 또래 집단 안에서 확산됐습니다. 이 과정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공식 교육이 아니라 개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 가능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료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이요? 네. 한글은 이제 배우는 사람이 많아서 배우기 쉬운 언어가 됐어요. 친구가 있고, 교재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생태계가 완성됐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맑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한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곧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2025년 10월, 저는 베이징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앞에 20대 초반 여성이 서 있었죠. 여권 커버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한글 배우세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처음이에요.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하세요? 기초 회화 정도는 돼요. 식당에서 주문하고 길 물어보는 건 할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셨어요? 처음엔 앱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경로였습니다. 앱으로 시작해서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패턴. 그게 이제 보편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2021년 차단이 시작됐을 때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한류는 끝났다고, 한글도 사라질 거라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히면 문화도 차단된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공식 채널은 막혔지만 개인 영역은 열려 있었습니다. 한글은 방송에서 사라졌지만 옷에 남아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라졌지만 디자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사라졌지만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음이 중요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은 궁금증을 낳습니다. 궁금증은 질문이 되고 질문은 학습이 됩니다. 학습은 선택이고 선택은 지속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저는 그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신호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한글 메모, 카페에서 본 디자인 작업,
쇼핑몰에서 본 한글 티셔츠.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패턴이었습니다. 문구점의 한글 제품, 서점의 기초 교재, 액세서리 매장의 한글 팔찌.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이었습니다. 번역 앱으로 찾아보는 학생, 기초 회화책을 사는 젊은이,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대학생.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생태계였습니다. 학습자, 교재, 강사, 커뮤니티, 행사. 자생적 생태계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영동거리로 나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몇이 간판을 보고 직접 읽고 있었습니다. 번역 앱 없이요. 한 상점 앞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여기 화장품 가게네. 어떻게 알아? 간판 읽었어. 화장품이라고 쓰여 있잖아. 너 한글 읽을 줄 알아? 기초는 돼. 작년부터 배웠거든. 저는 옆을 지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과였습니다. 4년 전 예측과 완전히 다른 결과. 차단은 소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한국의 한 언어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서울대에서 외국인 한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학습에 대해 들으셨나요? 물론이죠. 최근 몇 년 사이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학습 동기가 전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어는 실용 목적으로 배우잖아요. 취업, 유학, 업무. 그런데 중국 젊은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관심에서 출발해요. 한글이 예쁘다. 친구가 배운다. 자주 본다. 이런 이유들이죠. 실용보다 감성이 앞서요. 지속 가능할까요?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강요된 학습은 동기가 사라지면 끝나지만 자발적 학습은 즐거움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과 일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글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공식에서 비공식으로, 학습에서 노출로, 강요에서 선택으로.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지금 중국의 수십만 젊은이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엔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미디어 주목도 적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명확합니다. 베이징의 중학생이 공책에 한글을 씁니다. 상하이의 대학생이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광저우의 직장인이 출퇴근길에 한글 앱을 켭니다. 선전의 고등학생이 친구와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일상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4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차단은 성공할 것이라고. 한글은 중국에서 잊힐 것이라고. 하지만 차단은 경로를 바꿨을 뿐,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익숙함은 거부할 수 없는 힘입니다. 반복 노출은 심리적 거리를 줄입니다. 거리가 줄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은 행동이 됩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관심으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 공식이 아니라 개인으로. 그리고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것들, 중국 젊은 세대와 한글의 4년. 부제는 이랬습니다. 차단은 경로를 바꿨지만 선택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명확하고 검증된 결론이었습니다. 한글은 중국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반복 속에서 익숙해졌고, 익숙해진 뒤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